안녕하세요. 용접기술사 서브노트 용접 제로 및 결함 8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탄소광 및 저합금강의 고온균열과 합금 원소와의 관계. 용접에서 가장 심각한 결함이 균열이고요. 균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가 있는데 특히나 합금 원소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 대해서 자주 문제가 출제되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개요. 용접균열은 용접부 결함 중 가장 치명적입니다. 작은 균열에도 부하가 걸리면 응력이 집중되어 미세균열이 점차 성장하고 마침내 파괴에 이르게 됩니다. 균열 발생 시 그 부분을 반드시 파내고 정성 들여 보수되어야 하는 이유고요. 온도에 따라 고온균열, 저온균열로 나눕니다. 고온균열은 용접 금속의 응고 직후 발생하고 저온균열은 300도씨 이하 또는 응고 후 시간이 지나서 발생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용접균열의 발생 인자는 금속학적 요인과 역학적 요인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보면 금속학적 요인으로는 열 영향에 따라 모재의 연상이 저하되는 현상, 용접을 하면 그 옆에 하즈부와 모재부에 열이 가해지면서 취하되는 온도까지 또는 조립력이 생기면서 그 부분이 치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말하고, 그리고 용용 시 침입 또는 확산 수소 영향에 의해 취하가 됩니다. 결정입 사이에 수소가 들어가는 경우 그 부분이 경화돼서 취하되게 되는 경우, 그리고 황과 인등의 불순물이 편석되어서, 이거 편석입니다. 네, 그리고 아크 분위기 중에 수소 과다 및 응고 조건이 안 좋은 상황에 있는 경우 결함이 균열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역학적 요인을 보면 용접 시 가열, 냉각으로 생긴 열 응력, 그리고 강의 변태에 따른 체적 변화, 알파철, 감마철 왔다 갔다 하면서 체적이 바뀌고 그게 바로 응력으로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용접 불량, 어떤 화학 성분 이런 용접 불량이 아니라 융합이나 용입이 부족한 경우, 운봉이 부족한 경우 구조적으로 어떤 균열의 발생 인자가 될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네 번째로 구조상 또는 판 두께에 따른 용접부 내부 및 외부에 작용하는 힘 때문에 균열이 발생합니다. 네, 본론 고온균열의 특성. 고온균열은 응고점 이하에서 발생하는 응고균열의 대부분으로 강의 경우 300도씨 이상의 온도에서 발생하는 균열을 고온균열이라 합니다. 발생 원리에 따라 응고균열, 액화균열, 연성저하균열로 나뉘어집니다. 형태로 보면 가루균열, 세로균열, 설퍼균열, 크레이터균열이 있습니다. 네, 고온균열은 비교적 이별이 큰 SAW, EGW, ESW 용접부에서 주로 발생하고 용접 열 영향부보다 용착 금속 내에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고온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금속은 저용점 화학물을 형성하는 S 및 P가 많은 일반 구조용광, 고장력광, 니켈 등을 함유한 저합금강 및 서스가 있습니다. 고온균열의 종류를 발생 원리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응고균열. 응고 최종 단계에서 용질 원소가 주상전 경계의 저용점에 액막을 형성한다. 이 액막에 인장 열 능력이 작용하게 되면 결정 입계면을 따라 용접금속의 균열이 발생한다. 용접금속 응고시 발생하는데 주상정이나 등축정의 입계에서 발생한다. 이는 고체와 액체의 공존 상태를 통과할 때 수축 등 여러 변형에 의해 발생합니다. 우리가 이 개선면에서 용접을 했을 때 이렇게 결정립이 이쪽으로 조금씩 성장하죠. 아무래도 이쪽이 더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액체와 고체의 고용률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기 다 같이 액체 상태일 때는 많은 불순물을 고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고체가 되면서 고용하지 못하니까 자꾸 액체 상태에 있는 곳으로 자꾸 뱉어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불순물이 가운데로 이렇게 몰리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경계면에서 응고 최종 단계에서 용질 원소가 경계면에서 어떤 액막을 형성합니다. 얘네들은 온도점도 낮기 때문에 어, 주변에 있는 부분 다 고체가 돼서 굳었는데 저 용점이기 때문에 어느 온도까지도 액화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액화된 상태일 때는 고체일 때마다 응력에 대한 견디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에서 갈라짐이, 즉 균열이 발생하게 된다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액화균열. 다층 용접에서 재가열된 이전 비드의 용접 금속이 액화되어 고체 및 액체 공존 상태를 통과할 때 수축 변형이 한계값을 초과할 때 발생합니다. 액화는 입계와 입내에서 일어나는데 균열은 열 영양부의 결정 입계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네, 역시 용접부가 이렇게 있을 때 비드를 쌓아가면서 여기 용접이 끝나고 다음 비드를 용접, 그리고 그 다음 비드를 용접할 때 이 부분에 용접을 할 때 열이 그 전층의 비드에 영향을 끼쳐서 고체가 돼서 굳었던 용접부가 다시 액화되어서 이 부분에서 수축 변형이 발생할 때 균열로 발달하는 것을 뜻합니다. 네, 이어서 연성 저하 균열. 액상이 존재하지 않는 조건에서 발생되는데 입계 편석, 입계 석출, 입내 석출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연성 저하 균열은 열 영양부, 응고 후 냉각 중인 용접 금속, 재가열된 용접 금속 등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고온 균열의 형태에 따른 분류, 병배 비드 균열. 서양배 형상을 닮은 용접 비드 단면에 생기는 균열로 주상 결정의 화합선에 저용점 불순물이 편성되어 일어나며 SAW와 같이 용해입이 깊은 용접법에 나타납니다. 이별이 큰 이음의 끝부분에 잘 나타나는 강판의 회전 변형에 기인하는 균열과 복합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발생 위치에 따른 균열의 종류를 그림으로 한번 표시를 해봤는데 크리에이터 균열, 그리고 용접 금속의 비드에서 발생하는 균열, 그리고 용접 금속의 루트부, 이렇게 여기 루트부에서 발생하는 균열, 비드에서 발생하는 것, 그리고 크리에이터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 그리고 열 영양부에서 발생하는 균열, 열 영양부의 언더비드, 토 균열, 힐 크랙, 루트 균열, 라메라 티어. 이 부분이 다 열 영양부가 되겠죠. 여기서 발생하는 균열을 열 영양부 균열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위에서 봤던 크레이터 균열은 아크 중단 시 용접 금속의 크레이터 부에 발생하는데 균열 모양에 따라서 가루 균열, 세로 균열, 별 모양 균열이 있고 아크 중단 시 크레이터 중심부에 불순물 석출로 편석이 남기 쉽고 아울러 불균일한 냉각 속도로 생긴 잔류 응력으로 인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고장력 강이나 합금 원소가 많은 강종에서 자주 발견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는 아크 중단 시에 크레이터 처리를 주의 깊게 해야 됩니다. 백헤드 웰딩법이 유효하겠죠. 네, 백핸드 웰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포핸드 웰딩이 있고 그리고 백핸드 웰딩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재가 있을 때 용접을 이렇게 진행할 때 토치 부분을 앞으로 숙여서 이렇게 용접을 하는 거죠. 뒤쪽에는 비드가 생기고 진행 방향의 반대편으로 용접봉이 기울어졌을 때 이게 포핸딩 웰딩이고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생기면서 다시 그릴게요. 비드가 이쪽에 있는 거를 말합니다. 네,
진행 방향의 쪽으로 이거를 용접봉을 기울여서 용접을 하는 게 백핸드 웰딩이고 이게 포핸딩 웰딩입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포핸드 용접은 용접을 진행하면서 용접을 지금 이 부분에서 수행이 되었기 때문에 앞에 용접을 하지 않은 이 부분에 예열 효과가 있습니다. 예열 효과가 있고 그리고 반대로 백핸드 웰딩은 백핸드 웰딩은 지금 이 부분에서 용접이 많이 되었지만 그 열의 흐름이 앞쪽으로 이렇게 계속 쏟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예열 효과는 없죠. 반대로 백핸드 웰딩은 그 후열 처리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핸드 용접은 후열 처리 효과는 없고요. 둘의 장단점이 있는데 이 크레이터만 두고 보면 아크를 중단했다는 거는 거의 용접이 끝났다는 상황이죠. 용접이 끝났을 때 갑자기 식으면 편성이 낮고 그리고 균열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식지 않도록 후열 처리를 조금이나마 해주는 용접법, 바로 이 백핸드 웰딩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백핸드 웰딩을 통해서 이 마무리 부분에서 약간의 후열 처리 효과가 있다면 아크가 중단되더라도 급냉하지 않고 어떤 편석이 생기고 크레이터 균열로 발생하지 않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 대책이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퍼 균열, 강 중의 황의 편석이 층상으로 존재하는 설퍼 밴드가 심한 모재를 SAW 용접하는 경우 흔히 발생합니다. 대체적으로는 황의 영향을 덜 받는 와이어와 플럭스를 선택하고 SAW 대신 저수속의 용접봉으로 SMAW를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세미 킬드강이나 킬드강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 용접부에 대해서 위치별로 어떤 용접 균열이 발생하는지 이렇게 표시를 해준 건데 아주 잘 돼 있는 그림이어서 제가 이제 포왔고요. 일단은 방금 봤던 이 1번 크레이터 크랙 지금 별 모양으로 이렇게 있죠. 그리고 지금 이 필렛 용접에서 2, 5, 8, 13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네, 페이스 크랙 그리고 롱기누터 크랙 그 다음에 스로트 크랙 그리고 13번 웰드 메탈 크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홈 용접에서 보면 3번하고 11번이죠. 히트 어파티드 존 크랙 열 예양부 크랙이면서 한편으로는 언더비드 크랙 이 지금 비드 아래쪽 언더비드 크랙이 되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6번이랑 13번 네, 루트 크랙이죠. 루트 부분의 크랙이고 역시 웰드 메탈 크랙이면서 7번은 루트 서페이스 크랙 네, 역시 웰드 메탈 크랙 여러 가지가 지금 비슷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4번 이 부분은 라멜라티어 크랙이 되겠습니다. 한번 자세히 확인해 보시고 안 보고도 어떤 크랙인지 저희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수준까지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온균열의 발생 원인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료의 성분, 불순물 및 비금속 개제물의 편석, 그리고 응고 형태, 구속 응력, 응고 조직의 조대화 등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면 재료의 성분, 재료에 황 성분이 많으면 이 황화철이 만들어져서 결정력계에 모여들고 저융점 공정을 형성하게 되어 응집력이 저하되고 인정응력이 작용하면 입계 균열이 발생합니다. 이 규소나 인 등의 원소는 균열의 주된 원인은 아니지만 황의 편성을 촉진하는 부수적 거동을 보이거나 고온 연성을 감소시켜 균열 감소성이 증가합니다. 보조적으로 균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죠. 두 번째, 불순물 및 비금속 개제물의 편석. 응고 과정에 있는 용착금속과 열 영양부에서 요용된 피막이 형성되는 경우에 고온균열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 용융 피막은 편석에 의한 저용점 개제물이기 때문에 용접 직후 용접 금속이 응고된 상태에서도 액상으로 존재합니다. 네, 저용점 개제물, 이게 좀 자주 나오는데 정확히 어떤 걸 뜻하는지 한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로 인해 인장 열 능력이 작용하게 되면 균열이 발생한다. 네, 세 번째, 응고 형태. 용접부 형태는 폼 팩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 D분의 W, 즉 용접부 깊이분의 용접의 너비의 좌우가 되는데, 폼 팩터가 작을수록 고온 균열에 민감합니다. 폼 팩터가 작다는 것은 W가 작거나 D가 크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이 D가 크다는 것은 용접부의 깊이가 이제 깊어지는 것, 그리고 W가 작다는 것은 이 용접 폭이 매우 좁다는 걸 뜻하겠죠. 이 폼팩터에 따라서 고온 균열에 민감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용접 속도가 클수록 용접부 용융풀 모양이 티어드롭 형태가 되어서 고온 균열에 민감합니다. 용착금속의 결정립이 용착금속 중앙으로 성장하게 되어 이 부분에 편석이 발생하기 쉽게 되고 구속 응력도 집중하게 됩니다. 네, 빠른 속도로 했을 때와 느린 속도로 했을 때 그 응고된 용접부의 모양을 보면, 지금 빠른 속도는 아까 티어 드롭이라고 그랬죠. 마치 눈물 모양으로 이렇게 끝부분이 가늘게 남고, 이 부분에 아무래도 경계면이 형성되기 쉬운 형태가 됩니다. 느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런 일자형보다는 좀 더 수직에 가까운 응고가 되기 때문에 고온 균열로부터 좀 더 방지가 된다는 뜻이고요. 이어서 구속 응력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이건 당연한 거고, 응고 조직의 조대화, 대이별 용접에서 자주 발생하며 용착 금속의 결정립이 조대화되기 때문입니다. 네, 결론과 방지 대책. 이런 황이나 인 같은 의 함량이 낮은 용접 재료와 강제로 선택해야 되며, 망간을 첨가해서 황화 망간을 만든 다음에 이 황화철이 만드는 걸 감소시키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황화철은 수분각이 커서 개제물 형태로 존재하고요. 이 황화 망간은 슬랙으로 부상하게 되어 제거가 쉬운 편입니다. 응고 깊이가 비드폭에 비해 크지 않도록 용접 조건을 고려, 즉 폼팩터를 고려해야 된다는 뜻이고, 용립 깊이가 용접부의 넓이에 비해서 너무 깊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류를 높지 않게 하여 이별량을 낮게 하면 조대화를 방지하고 이 균열이 좀 방지되고요. 그리고 조대화될수록 편색 발생이 되기 쉽습니다. 또한 용접 전압을 높여 비드폭을 증가시키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구속 응력을 적게 하는 용접 설계, 이음부 형상을 고려하여 적층법 등 구속 조건을 완화시키는 것도 방지 대책이 되겠습니다. 네, 고온 균열 발생인자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면, 용착 금속의 화학 성분, 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화학 성분에 의한 민감성을 정량화시킨 식이 UCS, HCS라고 있습니다. 네, UCS는 Unit of Crack Sensitivity, 자, 크랙에 대한 어떤 민감성에 대한 거고, HCS는 핫 크랙, 고온 균열에 대한 민감성을 계산한 건데, 네, 탄소의 영향, 그리고 화학의 영향, 그리고 인의 영향이 이 수치를 보면 나타나겠죠. 별로 들어있지 않은 이 황이 상수를 190이나 가지고 이 UCS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HCS는 자, 불순물인 고온균열에 영향을 끼치는 황과 인과 그리고 뭐 규소 이런 것들 대비 망간, 크롬, 몰리브덴, 즉 황화철이 발생하지 않도록 황화 망간을 만드는 이런 성분들이 어떤 비율로 있느냐, 이건 고온균열을 높이는 쪽의 원소, 이건 고온균열을 낮추는 쪽의 어떤 원소들의 비율로 우리가 민감성을 정량화 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AW 용접에서 UCS 지수가 필릿은 20 이상이면, 맞대기 용접 25 이상이면 고온균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HCS 지수가 4 이상이면 고온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온균열의 발생 임계지수는 용접 비드 단면 형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용입이 비드 폭이 깊으면, 즉 폼 팩터가 작다면 UCS는 15 이하로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아까는 뭐 20이나 25가 기준점이었지만 폼 팩터에 따라서 15까지 떨어지기도 한다는 뜻이고요. 또 용접금속 카본의 함유량이 0.1% 이하인 경우 균열의 주범은 이 황이겠죠. 그래서 망간을 첨가해서 FES로 형성이 되는 것을 막아주고 그러면 이제 고용점으로 빨리 연구가 되고 고온균열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균열 방지 위해서 망간과 황의 비는 카본 함유량이 증가할수록 역시 크게 요구가 됩니다. 카본 함량이 좀 낮을 때는 30 이상의 비율이 요구되고 카본 함량이 좀 높아지면 60까지 요구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액상균열, 부분 용융이나 열영양부의 결정립계에 따라 발생하고요. 발생기구는 최고 온도가 국부적인 응고온도 이상, 모재의 응고온도 이하로 가열된 영역에서 냉각 시에 발생합니다. 즉, 용융선 근방 경계의 용융에 의해 약화된 결정립계에서 용접부 냉각 시 높은 잔용력이 발생되어 불균이라고 약화된 경계부가 파단된다는 뜻입니다. 액상표피를 형성한 금속 간 화합물, 즉 탄화물, 유화물, 인화물 등이 열영양부에서 성장하는 입계와 만나면 액상이 입계로 침투하여 입계를 젖게 하면 미세 조직이 취하되고 충분한 구속력이 작용하면 균열이 발생합니다. 세 번째, 액상균열은 모재 불순물의 종류, 개재물의 밀도와 체정률, 구속도 정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고온에 노출된 시간에 관계되므로 높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용접법은 이 고온균열의 액상균열의 가능성을 증가시키고요. 액화균열의 파단면은 입계 파면이지만 용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균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입계 파면의 경계가 예리하지 않고 둥근 형태를 나타낸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연성저하 균열이 있는데요. 어떤 온도에서 발생하는지 보면 연성저하 균열의 발생 온도 범위는 응고균열 및 액화균열보다는 낮다. 위치는 주로 용접금속 및 열영양부에서 발생하고 그 시기를 보면 다층 용접 시 후속 패스에 의한 재가열 시 발생하고 용접금속에서 응고 후 냉각 중에 발생한다. 원인을 보면 탄화물의 결정립계가 석출하고 황과 인 등의 불순물 형성 원소의 결정립계 편석이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석출 등에 의한 입내 강화. 파단면은 입계 파면이지만 파면상에는 잔용력이 존재했던 흔적이 없고 액화균열처럼 계면 약간 둥근 형태의 파단면도 관찰되지 않습니다. 네, 다음은 각종 균열의 특징을 표로 정리한 건데 균열의 종류, 저온균열, 즉 저온지연균열, 언더비드 균열, 루트 균열, 토 균열로 이렇게 구분했고요. 즉 저온균열에 이 언더비드 균열, 루트 균열, 토 균열이 해당이 된다는 거고 어떤 온도에 대한 특징 그리고 지연 파괴란 용어, 입계 또는 수소 벽계 파괴 그리고 요인이 무엇인지, 잘 발생되는 강제는 무엇인지, 방지책은 무엇인지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책을 여러 번 읽으시고 암기 노트처럼 뭔가 요약을 하실 때 이 페이지만 따로 떼서 자주 보시는 게 외우는데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처음부터 외우기보다는 이 관련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을 때 이 표를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최대로 요약을 해놨기 때문에 그냥 어떤 키워드 수준으로만 요약을 해놨죠. 이 키워드 수준의 단어를 보고 어떻게 해서 이 키워드가 들어갔는지 키워드와 키워드 사이의 연관관계 어떤 원인 프로세스를 좀 알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이고 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공부를 하신 다음에 보시라고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어서 라멜라 티어가 있고
고온균열, 제온균열, 그리고 응력부식균열, 액화균열까지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이 용접 편람을 보면 고온균열의 유형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타입 1과 타입 2가 있습니다. 편석균열, 연성저하균열이라고도 하고, 또 세부적으로 타입 1A, 그다음에 1B, 1C, 그래서 응고균열인지 액화균열인지, 액화균열 중에서도 열영양부인지 용접금속인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타입 2는 연성저하균열인데 위치에 따라서 열영양부, 용접금속, 재가열된 용접금속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용접균열의 분류, 이 부분 아까 그림에서 봤죠? 균열의 종류 1번과 4번. 1번 크레이터 균열, 그리고 4번은 이 정도죠. 종방향 균열. 이거에 대한 원인은 용접 작업 불량으로 용접 속도를 늦게 한다. 대체까지 말을 해놨고, 발견은 보통 용접 직후에 나온다. 그리고 2번은 횡방향 균열이죠. 이 횡방향 균열은 두께 50mm 이상에서 나오는 균열인데 잠복 기간이 길기 때문에 좀 지연 균열에 해당될 수가 있겠죠. 이것도 한 번씩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구조용광의 용접 균열 분류. 네, 발생 형태로 보면 발생 시기와 발생 위치와 발생 원인으로 나눌 수 있고, 네, 종류 한 번씩 다 들어본 거 있죠. 비드믹 균열, 토균열, 루트균열, 힐균열, 라멜레티어, 마이크로균열, 횡균열, 종균열, 크레이터 균열이 있습니다. 발생 시기를 보면은 대부분 저온 균열이죠. 이렇게 고온균열은 횡, 종, 크레이터. 발생 위치를 보면은 루트 근육은 용접금속과 열영양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라멜라티어는 어느 정도 모재 쪽과 열영양부 있겠죠. 그리고 발생 원인을 보면 어떤 구속력 변형도 용접 조건, 확산성 수소에 의한 건지 이런 것까지 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표 형식이 좀 다를 뿐이죠. 그림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표를 뭐 왼쪽 오른쪽 나눠서 원인과 대책이 조금 표현이 다르더라도 같은 내용을 정리한 거기 때문에 여러 번 읽어보시면 같은 내용을 여러 측면에서 바라본다는 건 곧 이해력이 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더라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시는 걸 좀 권하게 됩니다. 다음, 응고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인을 설명하시오. 응고균열은 용착금속 냉각 시 발생하며 용접부 중심선이나 주상조직과 주상조직의 경계면에서 발생한다. 형태가 비둘기 꼬리같이 생겨서 더블테일 균열이라고도 하고요. 후판에서 필렛 용접부 끝단에 특히 잘 생깁니다. 균열은 유용점보다 200에서 300도 사이의 온도에서 발생합니다. 300도 낮은 온도를 뜻하고요. 본론, 응고균열의 기본적인 감수성 인자는 다음과 같다. 응고 미시 조직의 조대와 편생물의 양과 종류, 이음부, 형상. 네, 응고 조직의 형태에 따라 응고 형태는 용접 속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용접 속도가 낮은 경우 열원 후방 아크를 따라 주상 조직이 성장하고 100 방향을 따라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입자가 생성되어야 하므로 입자를 좀 미세하게 한 효과가 있고, 고속 용접에서는 용접 중심선에 대해 주상 결정이 평행하고 직선적으로 성장하는 응고 형태입니다. 네, 용접 중심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중심선에 따라서 주상 결정도 역시 평행하게 양쪽에서 결정이 만들어지는데, 만약에 위아래로 인자 응력이 발생하면은 좀 더 크랙이 쉽게 발생하겠죠. 응고 중심선에 대해서 결정이 어느 정도 직각으로 되면 인자 응력이 발생했을 때 좀 더 견디는 힘이 이것보다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조성적 관행각에 의한 주상 결정점 내에서 셀 형태의 발생은 각도가 큰 경계부에서 편석을 감소하게 해서 균열 감수성을 감소시킵니다.
셀 구조가 조대할수록 편석이 증가하고 고속 용접이 저속 용접에 비해 미세한 셀 간격을 갖는다. 그리고 셀 조직에서 수지상으로 변하는 중심선에서 마지막 응고 단계와 관련이 있다. 수지상 조직의 성장은 높은 조성적 관행 때문이고 냉각 속도가 낮을수록 더 큰 편석이 생긴다. 이 문제는 조성적 관행각이 가장 큰 크레이터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 네, 그리고 편석. 편석은 응고 초기 단계에서 어떤 요소의 분리 때문에 발생한다. 편석의 양은 분배 개수 K에 의해 의존하고 가장 큰 분배는 K가 가장 작을 때 발생한다. 강에서 편석이 쉽게 발생하는 순서, 즉 분배 개수가 작은 순서. 분배 개수가 작다는 것은 분배를 잘 안 해준다는 거고, 편식하듯이 편석이 쉽게 생긴다는 건데, 그 순서를 보면 자주 봤던 황이 역시 편석이 가장 쉬운 원소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S는 낮은 용점을 갖는 화합물로 입자 경계에 쉽게 퍼지므로 가장 위험합니다. 편석 정도가 높고 용접부에서 온도 변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면 조성적 관행도 가장 크다. 특히 용접부 끝단이 크레이터일 때 수지상 조식을 가지며 높은 편석 정도를 가집니다. 그리고 잔용력과 이음부의 형상. 용접 시 열 사이클은 항상 잔용력을 발생시킵니다. 잔용력 정도는 이음부 구속도에 의하고 두껍고 강도 높은 판재를 용접할수록 구속도가 증가하고 그러면 역시 잔용력이 커집니다. 용접부 인장 강도가 모재의 항복 강도 수준에 도달할 수 있으며 용접부 끝단면이 가장 크다. 자, 다음 응고균열의 발생 기구를 보면 주상 입자 경계에서 합금 요소의 분리와 방출에 의해 고상과 액상 선던 후에 편석이 발생한다. 이 편석은 저용점의 편석 또는 공정물이 결정립계에서 액막을 만든다. 냉각 시 수축에 의한 인장 잔류 응력이 액막을 약화시키고 결정 경계 균열을 발생시킨다. 응고균열은 쉽게 발생시키는 불순물과 합금 원소 요소에 의해 발생하는데 그 원인을 보면 낮은 분배 개수 K, 금속과 식계 화학물 형성. 화합물은 저용점을 갖거나 기본 금속과 공정물 형성, 금속과 낮은 저증각을 가지므로 결정력에 따라 퍼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이 편석 불순물을 최소로 감소할 수 있는 합금화 과정이 응고균열 감소에 유용합니다. 네, 응고 온도를 보면 이 황화망간은 응고 온도가 1600도예요. 그리고 황화철은 응고 온도가 119도입니다. 거의 100도씨까지 떨어져도 응고되지 않고 액화 상태로 남아있는 이 황화철 때문에 액화 균열 등이 응고 시에 발생하게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